반갑습니다. 지한송의 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명한 투자자 리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초보 투자자의 증권 분석. 여기서는 주로 애널리스트 또는 증권 분석사의 업무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들도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결론을 내리는지 이해를 해야 건전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널리스트는 특정 증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룹니다. 과거와 현재는 현재 떠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파악하면 됩니다. 저 같은 공인회계사가 승인한 재무제표나 신문기사 등을 이용하면 그 기업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미래가 문제입니다. 증권의 가치는 실제로 미래의 추정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래의 추정치는 말 그대로 추정치이기 때문에 계산 착오와 오류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숫자들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학적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저자는 이러한 어려운 수학적 기법 말고 종목 선정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증권은 크게 채권과 주식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할 때 안정성 분석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채권은 정해진 이자, 원금을 받는 증권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망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채의 안정성 분석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채권 이자와 우선주 배당금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보통은 영업이익을 그냥 채권 이자로 나눠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딱 잘라서 얼마가 되어야 적정한지 이거는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이자 보상 비율 또는 그 기업의 과거의 이자 보상 비율을 토대로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는 영업이익을 부채 원금으로 나누어서 이자율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죠. 영업이익을 부채 원금으로 나눈 값이 이자율보다 커야 정상적인 기업일 겁니다. 그 외에 채권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업 규모, 시가총액을 총부채로 나눈 비율, 부동산 가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식 분석 방법입니다. 주가는 보통 일정 기간의 이익 추정치에서 적정 자분화 계수를 곱해서 산출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익 추정치는 12장에서 배울 주당 순이익을 주로 쓰고요. 이에 맞는 자분화 계수는 퍼를 씁니다. 퍼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주가를 EPS로 나눈 값을 말하고요. 동일한 주당 수익 10달러를 가지더라도 A 종목은 주가가 30달러로 평가되고 B 종목은 100달러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즉 A 종목의 퍼는 3, B 종목의 퍼는 10을 적용한 거죠. 그러면 이 자본화 계수 퍼에 미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장기 전망입니다. 미래는 모르지만 퍼가 높을수록 미래 전망을 밝게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이라도 분석하는 사람마다 퍼가 다를 겁니다. 퍼를 잘 추정하려면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영 능력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를 포함한 이사진들의 능력이 그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더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그 산업의 전망도 있겠지만 앨런 머스크라는 걸출한 CEO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전망이 무조건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내가 전망을 밝게 봤던 그 이유들을 잘 추적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입니다. 똑같은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채가 과다한 기업보다 잉여 현금이 많고 부채가 없는 기업이 확실히 좋을 겁니다. 네 번째는 배당 실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20년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인데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배당을 지급하려면 기업이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과거에 돈 많이 번 기업이 미래에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어적 투자자라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만 매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은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배당으로 주는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30%고 그 기업의 순이익이 100이면 30만큼을 배당으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배당 성향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배당 성향이 높은 게 좋은지 낮은 게 좋은지 이거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안 주고 유보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재투자를 하면서 미래의 성장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무조건 높은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19장에서 더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애널리스트들은 미래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2단계 분석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2단계 분석 작업이 뭐냐면요. 1단계는 미래가 아닌 과거 실적만을 근거로 가치를 산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단계로 미래 상황을 고려해서 과거 실적 가치가 얼마나 조정될지 검토를 합니다. 즉 과거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거기에 맞는 미래를 봐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제12장 EPS 주당 순익 EPS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익 중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서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을 구한 후 여기서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 수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계산이 아주 복잡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다 개선되어져서 공시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EPS가 하나만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EPS가 공시되고 있으니 해당 EPS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EPS가 기본이익 기준, 특별비용 차감 후 기준, 특별비용 차감 전 기본이익 희석 기준, 특별비용 차감 후 희석 기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기본 EPS와 희석 EPS 이 두 가지가 메인으로 공시되니까 특별비용 이런 얘기는 생략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석된 EPS는 과연 뭘까요? 희석이라는 말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데 EPS가 줄어드는 요인들을 가정해서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 희석 EPS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줄어든다면 희석 EPS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희석 EPS를 보고 더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희석되는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같은 전환증권이 대표적입니다. 전환증권은 이후 16장에서 또 한 번 다루는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한 저 두 전환증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우선주는 원래는 우선주인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이 전환우선주가 만약에 전환된다면 우선주 배당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만 보통주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는 원래는 사채인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이 전환사채가 만약 전환된다면 이자는 더 이상 발생하진 않지만 이 역시 보통주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전환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놓고 이러한 효과들을 고려해서 EPS를 다시 재계산한 다음에 희석이 된다면 이 희석된 EPS까지 공시하는 겁니다. 희석 요인은 이 두 가지 말고 더 많이 있지만 회계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EPS 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게 궁금할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과거 특정 기간의 평균 EPS를 구한 후 과거랑 비교해서 지금 현재 높은지 낮은지 살펴보는 겁니다. 즉 과거보다 잘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해당 EPS 과거 성장률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가의 흐름과 성장률을 비교해서 시장에서 그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EPS 성장성은 좋은데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면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기업은 특히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